옛날 옛적 판타지 마을이라는 신비한 곳이 있었다. 마을은 마법과 전설로 가득 차 있었고 주민들은 매년 열리는 무적의 마법 잔치라는 큰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다. 이 축제는 마을의 가장 뛰어난 마법사가 자신의 지혜와 기술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특별한 행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법사 자리에는 새롭고 의문스러운 인물이 등장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스. 그는 내재적 관점이라는 신비로운 이론을 전파하는 철학자였다. 축제 당일 마을 주민들은 윌리엄스를 둘러싸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자, 얘들아, 윌리엄스가 말했다. 오늘 나는 마법이 아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하겠네. 내재적 관점이라 불리는 이 눈 말이야.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법이나 기적이 아닌 철학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개념의 주민들은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다네. 해가 지면 모든 문을 두드리고 빛나는 꽃을 주고받는 문화이긴 하지만 옆 마을에서 온 여행객들이 그 꽃을 따가기만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네. 왜 그럴까? 윌리엄스는 주민들에게 물었다. 일부는 전통이 깨진다고 두려워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런 풍습이 왜 유지되는지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 옆 마을에서는 빛나는 꽃은 모두의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네. 그래서 그들은 그 꽃을 자유롭게 채취하는 걸 당연히 여기지.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 있는 걸까? 아니지. 그들의 관습과 전통, 그리고 우리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네. 그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내재적 관점이란 바로 그런 것이네. 다른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를 외부에서 단순히 판단하기보다는 그 내부의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조금씩 놓고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면 더 많은 마법 같은 일이 현실이 될 거야. 주민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단순한 마법이 아닌 더 깊은 이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전통에 대해 묻고 배우며 가끔은 스스로의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이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려 애썼다. 결국 윌리엄스의 말처럼 내재적 관점은 마법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이해가 넘치는 곳이 되었고 무적의 마법 잔치는 진정한 공동체의 축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사라진 것은 단순한 마법이었고 찾아온 것은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와 연결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고요한 강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항상 차분하고 여유로워 보였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종종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이는 너무나도 예민한 성격 덕분에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쉽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과 부딪히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날씨가 굳으면 하루 종일 찌푸린 얼굴로 보내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지. 이 이야기가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아직 정보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나 역시 너와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았던 적이 있었단다. 어떤 날은 하늘이 좀 흐려도 기분이 나빠졌고 나를 지나치는 이웃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쾌하곤 했지. 그렇게 나는 끊임없이 외부의 일에 휘둘리며 살고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장에서 우연히 한 철학자를 만났어. 그에게 나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구나. 너는 나무의 잎이 바람에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통제할 수 없듯이 타인의 행동이나 날씨 같은 외부의 일들을 통제할 수 없네. 그러나 그와 같은 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나는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단다. 그때부터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할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지. 젊은이는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았단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을 통해 더 많은 평화를 내 안에 채울 수 있었지. 이 말을 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지만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이야기를 통해 내적 평화를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노인의 조언을 되새기며 자신의 생각과 반응에 집중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는 외부의 사건들에 예전처럼 크게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픽테토스의 철학 내부와 외부의 구분은 또 하나의 영혼을 평화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썰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 많은 이들이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번도 전쟁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질 날만을 고대했지만 삶의 무게는 언제나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전수받은 젊은 철학자 라오라는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마을 광장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라오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이론을 들려주며 그것은 단순히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며 이성과 지혜를 통해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삶의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라오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싼 와인과 소박한 빵을 나누며 사람들이 간혹 잊곤 하는 소중한 삶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하늘의 별처럼 수많지만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한 어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자극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라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과 동떨어진 욕망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소박한 기쁨에 만족하며 실제로 필요한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라오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명상의 순간을 통해 자신만의 평온을 찾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밝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광장에서 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간직하는 것이 제 소소한 행복이에요. 라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라오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깨달음을 얻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빚어낸 소중한 가치들은 바로 진정한 쾌락입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라오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마을에 남아 많은 이들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은 더 이상 넘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마을은 비로소 자신들만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고 이는 그 어떤 외부의 풍파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 작은 마을은 소박하지만 내실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라오가 전해준 한마디 조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평범한 농부 에밀리오가 있었습니다. 에밀리오는 매일같이 넓은 들판을 가꾸며 태양 아래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오는 친구인 마르코가 이번에 새로 배운 철학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흐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오, 스피노자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이 모든 것이 곧 신이라는 거야. 우리가 숨쉬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는 거지. 에밀리오는 흥미롭게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하는 이 밭, 그리고 이 밭의 흙과 식물도 모두 신의 일부라는 말인가? 에밀리오가 물었습니다. 맞아.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표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신의 일부야. 결국 우리는 한 솥밥 먹는 형제인 셈이지. 마르코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에밀리오는 이 새로운 관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상적인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모든 것 하나하나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대지를 만졌습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손끝에 느껴지는 흙의 온기, 바람에 흔들리는 곡식들의 소리,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며칠 후 에밀리오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에밀리오는 문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 속 낱낱이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미는 듯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연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이러한 깨달음을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모여 각자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 그리고 자연의 소리와 이 모든 것이 신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할 뿐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에밀리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의 말이 단순한 철학적 주장을 넘어서 실제 삶의 경험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에밀리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대화를 촉발시켰고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자연과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에밀리오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는 신이 내재된 곳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더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